홈플러스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가 봤을 때 홈플러스 부도 났습니다. 홈플러스가 공식적으로 부도가 났어요. 지금 기업회생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도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거고. 그런데 홈플러스의 오너가 어디냐? MBK라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지금 대표이사가 그 MBK의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요. 그 MBK의 그 부회장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주 그냥 뭐 유명한 유능한 변호사님이세요. 어쨌든 그런데 그 홈플러스가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홈플러스가 MBK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MBK가 최근에 굉장히 뉴스를 많이 탔어요. 왜 뉴스를 많이 탔습니까? 고려 아연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그 와중에 그 MBK의 대표가 누구냐? MB니까 뭐겠습니까? 이명박 K 뭐 이거 아니고요. MB는 MB인데 그 MB가 아니야. 명박의 MB가 아니고 MB는 M은 마이클이고요. B는 병주예요. 병주. 그러니까 마이클 병주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펀드가 자기 이름 따가지고 MBK라고 하는 그러한 그 회사를 갖다 만든 거예요. 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HJC, 혁진정 뭐 이름 그렇게 앞 따가지고 HJC 무슨 펌, 로펌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 그 MBK의 마이클 병주 킴이라고 하는 그 대표인데, 결국은 김병주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은, 아니 그런 MBK 같은 그런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고려 아연은 홈플러스 같은 회사랑 다른 회사잖아요. 고려 아연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그런 기간 산업인데, 그런데 그런 그 뭐야 PE에다가 그런 프라이빗 에쿼티에다가 넘겨도 되나? 그 다음에 MBK의 그 김병주 회장은요, 그 말 그대로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이민 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정리한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먼저 홈플러스 그걸 좀 띄워봐 주세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개시예요. 기업 회생 절차. 옛날로 치면은 법정 관리라고 했어요. 법정 관리가 뭡니까? 관리를 하는데 어디서 관리한다? 법원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법정 관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도산법 체계가 바뀌면서 기업 회생으로 이름만 바뀐 거예요. 옛날로 치면은 법정 관리가 그 시작이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홈플러스면 뭐 여기도 홈플러스 저기도 홈플러스, 우리 동네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인가 뭐 그런 거 있던데, 그다음 뭐 저기 뭐 전국 곳곳을 가도 저기 사진이 조금 하였는데 저 홈플러스가 기본적으로 저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홈플러스 해가지고 시계탑도 있고,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 나름대로 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형 마트가 빅3가 있어요. 빅3가. 그러면 홈플러스 몇 등이겠습니까? 2등이란 말이에요.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렇게 있잖아요. 1등은 어디일까요? 1등은 이마트예요. 이마트. 이마트가 저는 옛날에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마트가 신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3등은 어디겠습니까? 3등이 롯데마트예요.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롯데마트보다도 더 큰 대형마트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회생 절차 들어갔다.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보면은 저기 입력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3월 4일. 3월 4일 오전 9시 15분인데 홈플러스가 아예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3월 4일 시작되자마자 법원에다가 준비 쫙 해놓고 기업 회생 신청서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그 신문들이, 저기 조선일보인데 온갖 언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침 9시 15분이잖아요. 아침 9시 정도에 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언론 보도 같은 거 이렇게 신청하든지 그랬겠죠. 그렇게 딱 된 건데, 그러면 홈플러스가 어떤 회사인가 제가 기억이 나요. 뭐가 기억이 나느냐? 제가
삼성에 딱 입사를 갖다가 했는데 처음에는 삼성 화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 화재는 어디 있느냐? 을지로에 있어요. 지금 을지로에 더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딱 붙어 있는 그 회사가 삼성 화재였어요. 뭐라고 할까? 자주색이라고 그럴까? 무슨 색이라고 할까? 그 하나은행 바로 옆에 있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그런데 제가 구조본 그 뭐야 저 잡혀 들어간 게 그 뭐야 삼성 들어가서 그 에버랜드 옆에 있는 창조관이라고 한 연수원에서 연수 마치고 2주 동안 연수 마치고 그 왔더니 일요일 날 전화 와가지고 구조본으로 출근하라고 해가지고 구조본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 남대문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대문에 삼성 그 본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평로 빌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 생명 빌딩이 있었고 그 빌딩들이 아마 거의 다 그 매각됐을 거예요. 삼성 빌딩 같은 경우에는 삼성 생명 빌딩은 부영그룹이 사갔던 것 같고 태평로 빌딩하고 본관은 뭐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는요. 그 삼성생명이 동방생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동방생명 그 지금 그 삼성생명 부영이 사간 옛날 삼성생명 빌딩 지하에 뭐가 있었느냐? 동방플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삼성이 유통업도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삼성물산 유통 부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199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세계 정용진 회장 있지 않습니까? 정용진 회장 어머니가 이명희 회장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정재은 회장님인데 그 아버지는 그 삼성전자 회장도 하시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랑 똑같이 온양정 씨예요. 온양정 씨고 정용진 회장이 저 서양사학과 1년 후배거든요. 신입생 환영회 때 제 옆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정용진 회장이 아는 척을 안 하네. 쌩까고 있네. 좀 서운하다고 좀 아는 분들 그 이야기해 주세요. 같은 온양정 씨고 과 1년 선배인데 왜 아는 척을 안 하지? 뭐 다 제 잘못이죠. 뭐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거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쉽게 말하면 정용진 회장의 외할아버지가 이병철 회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살아 계실 때는 신세계도 삼성이었어요. 그런데 1991년에 이병철 회장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198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정용진 회장 이런 사람들이 친손자, 외손자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돌아가셨어요. 이병철 회장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에서 형제들 사이에 이게 딱 그 분할이 됐는데 1991년에 신세계가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명희 회장님이 신세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빠겠죠 이건희 회장이 오빠 이거 내 거야 내가 할래 해가지고 오빠가 신세계도 주고 나도 그런 오빠 있었으면 좋겠네. 또 뭐도 줬냐면 조선호텔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신세계가 유통이니까 거기서 그래서 지금은 신세계 백화점은 정용진 회장 동생 정유경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모르겠네. 그 여동생이 백화점을 하고 정용진 회장은 아마 이마트하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게 이제 뭐 그 집 사정이니까 뭐 제가 할 바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삼성에서 신세계를 그렇게 딱 떼줬지만 삼성에서 유통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삼성물산 유통 부문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 삼성물산 유통 부문에서 만든 게 그게 뭐다? 그게 홈플러스다. 그래서 그 삼성에 이렇게 공채 출신으로 쭉 올라갔던 사장님 중에 이승환 사장님인가 아마 그분이 홈플러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1997년에 그때 삼성물산 유통 부문에서 홈플러스 1호점을 어디다가 냈느냐? 대구에다 냈어요. 왜 대구에다가 냈을까요? 삼성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대구에서 삼성 상회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삼성물산 유통 부문인데 또 삼성물산이 삼성으로 치면 거의 뭐 장손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은 이제 전자가 뭐 다 먹여 살리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1호점을 97년에 대구에서 냈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IMF 직전이었어요. 1997년 9월 4일에 그 1호점을 냈는데 그래가지고 삼성물산 유통 부문이 그 홈플러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영국에 있는
테스코라고 하는 회사하고 삼성물산하고 합작해가지고 1999년에 삼성 테스코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홈플러스가 삼성 테스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지분이 처음에는 삼성이 51%, 테스코가 49%였는데 테스코가 야금야금 삼성 지분을 인수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에서는 아유 뭐 이렇게 그 유통 부문은 이제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우리 격에도 안 맞는 것 같고 해가지고 삼성물산에서 삼성 테스코 지분을 테스코 쪽으로 자꾸 넘겨가지고 2011년이 되면 테스코가 삼성 지분을 완전히 인수를 갖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 테스코를 홈플러스를 어디서 인수를 하느냐? 2015년도에 MBK에서 인수하는 거예요. MBK에서 그 테스코 얼마에 그 인수를 했느냐?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의 지분 100%를 인수를 갖다가 했대요. 그래가지고 왜 인수를 갖다 했을까요? 7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MBK에서 그 뭐라 그럴까 유통이라고 하는 사업성도 받겠지만 부동산을 본 것 같아요. 부동산. 야, 저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땅만 팔아도 뭐 몇십조 되겠네. 그러니까 7.2조, 7조 2천억 원은 싸다. 그 다음에 MBK가 그 테스코에다가 7조 2천억을 줬다는 이야기인데 2015년도에 그때 자기 돈으로 줬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줬느냐? 홈플러스의 그 자산, 부동산 같은 자산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파는 거예요. 아니면 담보를 갖다가 담보지 그때는 담보 잡혀가지고 뭐 5조인가 얼마인가 뭐 저기 그 기사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7조 2천억에 인수해서 7조 2천억을 테스코한테 줬는데 그 중에 뭐 5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돈을 다른 데가 아닌 MBK가 자기 재산을 담보 잡혀가지고 그 금융권에서 돈 빌려서 그 테스코한테 준 게 아니고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 담보로 해가지고 5조 만들어가지고 뭐 나머지 2조 2천억 뭐 이 정도 돈은 MBK에서 그 조달했을 수 있어도 그랬단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홈플러스를 갖다가 쭉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MBK에서 홈플러스의 그 알짜 자산들 있잖아요. 뭐 부천점 뭐 이런 데는 그런 데가 땅이 넓고 그 다음에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초대형 뭐 주상복합도 짓고 뭐 그런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유통의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핸드폰 가지고 뭐 하는 줄 몰랐었어요, 진짜. 제가 삼성 다니고 있을 때 저희 본부장님이랑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저기 뭐 교육을 받고 오셨대요. 그래서 무슨 교육 받고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핸드폰 가지고 그때는 핸드폰이 뭐지 걸면 걸리는 걸리보 이런 거였었거든요. 핸드폰 가지고 전화 통화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핸드폰 가지고 뭐 날씨도 볼 수 있고 뭐 뭣도 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네. 그 본부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무슨 날씨 보려고 핸드폰을 쓰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같이 핸드폰이 이런 식으로 이걸로 뭐든지 다 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이걸로 테레비도 보고 내비게이션도 보고 심지어 은행 거래도 이걸로 하고 그다음 심지어 뭐 그 물건도 우리 집사람 맨날 이걸 막 뭘 사. 뭐 당근에서도 사고 쿠팡에서도 사고 집에 가면 맨날 뭐 아저씨가 뭐 갖다 줘. 지금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 마트가 수익성이 좋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신세계고 롯데마트는 롯데니까 전통적인 그 유통과 관련한 그러한 그 회사들인데 그런데 홈플러스는 처음에는 삼성물산 유통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테스코라고 하는 회사도 세계적인 그러한 그 유통 회사였으니까 그때는 모르겠는데 MBK는 뭡니까? 프라이빗 에쿼티잖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MBK 같은 데에서 여기에 유통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을 수 있나? 그 다음에 지금 아예 마트보다도 지금 롯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데도 지금 롯데케미칼이 옛날에 막 몇 조씩 그 1조 넘게 수익 내던 그런 회사가
거의 1조 적자로 돌아서고 앞으로도 별로 비전이 없어 보이고 오죽하면 롯데가 롯데월드 그 100층짜리 담보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빌렸을까. 지금 그러니까 롯데는 케미칼도 케미칼 문제지만 전통 그 롯데 유통도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K가 계속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죠? 그 재무제표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MBK 홈플러스가 2021년부터 4년 연속 적자예요. 보면은 2020년 2월 결산이니까 2019년 실적이겠죠. 19년에 영업이익이 저기 홈플러스입니다. 1,600억. 그 다음에 2021년에는 1,000억이 안 된 933억이었다가 2021년 실적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이너스 전환돼 가지고 마이너스 1,300억. 그 다음에 2023년 결산할 때는 마이너스 2,600억. 그 다음에 2024년 결산할 때는 마이너스 1,994억. 이런 식으로 이게 부채가 쫙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현재 차입금이 5조 4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무려 1,408%라고 하는 그 부채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거 보세요. 부채 비율이 맨 마지막에 빨간식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부채 비율이 2020년에는 859%였어요. 2021년에는 흑자도 나고 했으니까 부채 비율이 조금 줄어들다가 2023년에는 944%. 2024년에 뭐가 있었던 거지? 3,211%. 어쨌든 재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그러니까 MBK가 홈플러스를 자기 돈으로 인수하고 내가 유통을 하자 이런 그 의도로 MBK가 인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홈플러스 같은 데를 그 리츠 같은 회사에다가 팔고 다시 세일 앤 리스백 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채가 어떤 부채가 있느냐? 내 거면은 임대료도 안 나가고 리스료도 안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판 다음에 그걸 그냥 계속 홈플러스 매장으로 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홈플러스의 리스 부채가 4조다. 그 다음에 임대료가 1년에 4,500억씩 납니다. 거기에다가 그 유통 대형마트적인 유통 시장이 지금 자꾸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홈플러스가 쉽지 않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3월 4일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기업회생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3월 5일에 많은 회사들이 납품을 중단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드러나오는 게 LG전자 같은 데에서 홈플러스 가면 뭐 전자제품 살 수 있잖아요. 뭐 선풍기도 사고 뭐 에어컨도 사고. 그런데 LG전자가 홈플러스에다가 납품 중단한대. 그 다음에 오뚜기는 뭐를 갖다가 팝니까? 케찹도 팔고 마요네즈도 팔고 그 다음에 스프도 팔고. 그런데 오뚜기도 납품을 중단했어요. 3월 4일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한다라고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납품 중단하니까 그 마트에 갔는데 물건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걸 조치를 해가지고 3월 5일에 납품 중단이 있었는데 3월 7일에 납품 재개를 갖다가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3월 10일에 그 홈플러스의 주 거래 은행이 SC제일은행인데 거기서 홈플러스 어음을 부도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도 어음 취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에서 당좌 거래 중지자로 등록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마트 가가지고 현금 냅니까? 저 지금 사실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현금 가지고 다니고 그럴 때는 옛날엔 택시 탈 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뭐 한 700원, 800원 이렇게 딱 나오면 기사님한테 5,000원 딱 드리면서 그냥 잔돈은 됐습니다. 그러면 기사님 고맙습니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요즘 뭐 그럴 일 있습니까? 다 카드 대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요즘은 그래도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고기 구워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팁을 좀 드려야 되는데 주머니 탈탈 털어도 돈이 안 나와. 다 그 카드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마트 가서도 카드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데 3월 13일에는요 8개 카드 회사, 우리나라 모든 카드 회사가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갖다 중단한다. 그러니까 3월 14일에 조금 전에 그 김광일 부회장 잠깐만 저기 다시 그 보여주세요. 김광일 부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MBK의 부회장인데 홈플러스에 저 두 사람이 홈플러스 공동 대표예요.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이 김광일 변호사, MBK 부회장이고 오른쪽에 약간 표정이 좀 야리꾸리한 저분이 조주현 대표인데 조주현 대표가 한국 맥도날드 대표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 저 두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3월 14일에 기업회생 신청은 불가피했다. 왜냐하면 부도를 막는 것이 중요했다. 저 이야기 제목이 그거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 기업회생 신청이 불가피했느냐?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하락했고 신용 등급 하락된 상태에서 단기 유동성이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날 그 지경에 빠졌고 그래서 기업회생 신청을 갖다가 한 거다. 그 다음에 저 김광일 그 부회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MBK가 3조 2천억을 홈플러스에 투자했는데 10년 동안 MBK가 언제 인수했다고 그랬습니까? 2015년도에 인수했거든요. 지금 2025년이니까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그 맞는 말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손해보고 가장 큰 희생을 하는 거는 MBK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김광일 부회장이 그 MBK가 기업회생 신청을 지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광일 부회장이 기업회생 신청은 불가피했다. 그런데 MBK는 지시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홈플러스가 알아서 했다는 이야기인가? 홈플러스의 공동대표가 저 조주현 대표하고 김광일 대표인데 그러면 내가 김광일 대표가 나는 절반은 이거야. 나는 왼손은 MBK고 오른손은 홈플러스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은 몰라야 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은 몰라야 돼. 뭐 그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뭐 어쨌든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홈플러스 회생이 되도록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파장이 자꾸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홈플러스를 100%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MBK란 말이에요. 그런데 MBK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MBK 오너는 누굴까요? 뭐 그 주식을 따지면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MBK가 마이클 병주 김병주라고 한 이름 자꾸 나오네. 그래가지고 김병주 의원이 그냥 얼굴만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 이야기를 갖다 자꾸 하더니 이제는 다른 김병주가 딱 나타난 거야. 근데 어쨌든 MBK의 김병주 회장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3월 16일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3월 16일이면 오늘이 18일이니까 엊그저께예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뭐 좋은 이야기죠. 그러면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김병주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 이런 뉘앙스인데 지원을 할 때 뭐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1조면 1조 이렇게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저분이 이제 김병주 회장인데 좀 이따 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김병주도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뭐 저렇게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나? 나이도 비슷해요. 김병주 의원은 62년생이고 김병주 회장은 63년생이에요. 태어난 동네에도 김병주 의원은 경상북도 예천이고 김병주 회장은 경상남도 진해예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게 홈플러스가 그 사업을 갖다가 하다가 보니까 어려워지니까 부도 날 것 같고 부도 나느니 회생 신청하고 이렇게만 끝나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리커버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홈플러스 그 쫙 일지 있잖아요.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게 1월 3일에 한국기업평가가 한기평이라고 한 회사가 있어요. 홈플러스에다가 정기평가 1년에 한 번씩 회사 평가하거든요.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1월 3일에는 한기평, 1월 10일에는 한신평이 자료 요구했고 자료를 갖다 다 줬어요. 조금 전에 봤다시피 어땠습니까? 부채 비율 엄청나게 뛰고 있고 적자는 4년 연속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그 와중에 홈플러스가 신영증권과 25일에 발행되는 ABSTB를 협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2월 20일에. ABSTB가 뭐냐면은 자산 유동화, 어셋 베이스드 STB가 전자 단기 사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신영증권과 자기네들이 팔고 이제 그 채권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팔고 그걸 갖다가 유동화 시켜가지고 그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협의를 시작한 게 2월 20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영증권이 현대카드, 롯데카드에 유동화 계약을 갖다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딱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월 25일이에요. 2월 25일. 2월 25일에 한기평이 홈플러스에다가 등급이 하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평정 결과를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홈플러스의 등급이 무엇이었는가?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그 와중에 홈플러스가 ABSTB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산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예요. 쉽게 말하면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채, 회사채를 갖다가 홈플러스가 820억을 갖다가 발행을 했는데 이거를 일반 소비자들이 산 거예요. 그런데 이 ABSTB를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딱 처해져 있는 거고 그런데 홈플러스가 등급 하락이 될 걸로 알고 저거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범죄가 돼가지고 사기죄가 돼가지고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그 2월 25일에 한기평에서 홈플러스에다가 등급이 하락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재심 청구할 거면 재심 청구하세요라고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월 26일에 홈플러스가 당연히 재심 청구를 갖다가 했는데 27일에 아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거 당신네들 그 홈플러스를 등급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명 자료 있으면 내봐라. 그래서 소명 자료를 갖다가 냈는데 그 한기평에서 딱 받아봤는데 별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등급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등급이 하락이 된 거예요. 등급이 하락이 됐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 기업 등급표 있잖아요.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홈플러스의 등급이 어떠했느냐. 2022년 2월 달에 그 기업 어음 등급은요. AAA, BBB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장기 그 기업 평가는 A3, AAA, BBB, CCC 이렇게 나가는데 저거는 A1, A2, A3 이렇게 나가는 거는 단기 평가거든요. 단기 그 기업 평가는 저런 식으로 A1, 2, 3, 그다음 B, C, 그다음에 D 이렇게 나가는데 그 좋은 거는 뭐냐면 장기일 때 좋은 거는 트리플 A 플러스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단기에서는 1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A3가 더 좋은 게 아니고 그 A1이 1등이란 이야기고 A2가 2등이란 이야기고 A3가 3등이란 이야기인데 그런데 홈플러스의 저 등급이 2022년 2월에는 그 A2였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A2였는데 그러면 저 중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 2월에는 그 A2에서 두 단계나 밑으로 내려가서 A3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다가 2023년 2월에는 재작년 2월에는 A3 플러스도 못 지키고 그냥 단순한 A3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홈플러스가 저 A3를 갖다가 지켰는데 그런데 요번에 한 등급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한 등급 내려가서 A3가 A3 마이너스로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아 A문 좋은 거 아니야? 저기 나도 뭐 학점 쫙 보면 뭐 B가 많지 A가 많냐? A문 훌륭한 거고 뭐 B문 그냥 괜찮은 거고 C문 좀 못한 거고 뭐 D면 공부 안 한 거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아니 저희 386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교수님들이 대충 쓰면 A 주고 대충 쓰면 B는 줬단 말이에요. 근데 A면은 뭐 훌륭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 왜 그런가? A1이 156, 59.3 이렇게 돼 있잖아요. A1을 받은 회사들이 156개 회사이고 퍼센테이지로 59.3%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A3 마이너스 받은 회사는 몇 군데다? 3개밖에 없다. 비율로 따지면 1.1%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저기에서 그 투기 등급은 A까지는 투자 적격이에요. 원칙적으로 A까지는 투자 적격이고 B하고 C는 그 투기 등급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로 써 있으면 투자 적격이고 B하고 C는 투기니까 투자 부적격이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혹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학점 잘 주잖아. 그러니까 저 신용 등급을 보면 실질적으로 A3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되는 것이다? 투기 등급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홈플러스는 처음에는 A2였다가 재작년 3년 전에는 A3 플러스로 갔다가 재작년에는 A3로 또 내려갔다가 간신히 작년에 A3까지 지켰는데 그랬는데 올 2월 달에 A3 마이너스를 받은 거고 A3 마이너스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투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A3 마이너스 받았다고 하는 거는 끝에서 1, 2, 3등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기평 같은 회사가 니네 A3에서 A3 마이너스로 그걸 갖다가 내릴 거야. 그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니네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회사야.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건데 그거를 숨기고 홈플러스가 뭘 했다? ABSTB를 발행했다. 사채를 발행했다. 얼마어치? 820억어치. 뭐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MBK 입장에서는 그까지 800억이 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저거를 피 묻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이라고 한 돈이 제가 진짜 변호사 생활 해보니까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차 한 대 그냥 기분도 꿀꿀한데 차 한 대 살까? 뭐 살까? 뭐 벤츠 한 대 살까? E클래스 살까? 뭐 E클래스 1억도 안 하네? 이런 돈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요. 1억이라고 한 돈이 생명과도 같은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투기 등급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속이고 ABSTB 발행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알고도 그랬다. MBK는 지금 그 홈플러스에는 당연히 몰랐다. 그다음에 심지어 김광일 부회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회생 신청 지시한 것도 없다. MBK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됐느냐? 2월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 일지를 그거 말고 조금 전에 띄웠던 거 보면은 그 신용 등급 하락이 언제 됐습니까? 하락 통보가 된 게 2월 27일이에요. 2월 27일에 홈플러스에다가 신용 등급이 A3 마이너스 꼴등입니다라고 하락 통보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가 된 게 3월 8일이고 그 다음에 그 3월 8일에 그 전에 2월 25일에 홈플러스가 820억 규모 그 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28일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평하고 한신평하고 최종 신용평가 등급 하락 최종 공시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는요. A3 마이너스 다음은 B, C가 아니에요. A3 마이너스 다음은 D로 간다고요. D는 뭐다? 부도다. 그래가지고 3월 4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월 25일에 사채를 발행하고 나서 열흘도 안 돼가지고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3월 4일에 그 한신평에서 한국신용평가에서 홈플러스 그
학점을 뭘 줬느냐? 기업 등급을 뭘 줬느냐? D를 준 거예요. D를. 그러니까 A3 마이너스에서 그냥 점프해가지고 D로 간 걸로 보이긴 하지만 아까 그 신용평가 등급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B뿔 받은 애들 있습니까? 없어요. B 받은 애 있습니까? 없어요. B 마이너 받은 애 있습니까? 없어요. C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A3 마이너스에서 한 단계 떨어지면 D로 직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홈플러스가 그 A3 마이너스 받고 열흘도 안 돼서 D로 그냥 추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홈플러스가 아까 그 자금 대차대주표 같은 거 그 뭐 자금 수지표 같은 거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 총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저게 79451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조 9천억이란 이야기예요. 7조 9천억. 단위가 억 원이잖아. 억 원. 그러니까 7만 9천 원이 아니라니까 7조 9천억 그 차입금이. 그다음에 2024년 2월에는 6조 3천억.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회사가 이게 유통회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돈 빌려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마진 붙여서 팔고 이렇게 돈이 자꾸 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홈플러스 같은 회사가 A3도 아니고 A3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 이거는 홈플러스가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돈을 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망하란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김광일 부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김광일 부회장님이 그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원래 법대 출신이 아니고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또 머리가 되게 좋으신 분인가 봐. 경영학과 나와서 뭐부터 했느냐? 공인회계사를 갖다가 일찍 붙은 다음에 공인회계사 하고 또 뭐를 갖다가 했느냐?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들어갔느냐? 김앤장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앤장에 있다가 MBK로 옮긴 그런 그 커리어를 가진 분인데 김광일 부회장이 그 변호사이지만 저 같은 변호사랑 같습니까? 그 기업이나 이런 금융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 자격도 있고 김앤장에서 날고 길고 그랬던 분이니까 무지하게 그 금융 쪽에 밝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김광일 부회장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A3 마이너스 등급은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 A3 마이너스는 실질적으로 D 등급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홈플러스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한기평 한신평 이런 데에서 이거는 지금 만만치 않은데 A3 뭐 유지 못 시키겠는데 그다음에 제 생각에 홈플러스에서요 A3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갖다가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김광일 부회장이나 조주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몰랐을까? 그런데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ABSTB를 갖다가 발행을 했지? 저는 그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잘 유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